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보은님, 또박이님, 붕어빵님, 소원쌤, 사랑해요, 지민님, 윤창님, 어, 재원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현대시 두 번째, 우리 세 번째인데, 시작한 건 세 번째인데, 우리 체험 프로젝트 시작한 지는 두 번째 시간이고, 수업은 아마 2주차 수업까지 듣고 아마 오신 걸로 또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침 또 꼭두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또 대화 나눠주시고, 열심히 또 해주시는 모습 하여튼 보기가 좀 좋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지난주하고 한 주가 이제 벌써 흘렀는데, 간단하게 이제 자기 브리핑 시간, 한 주 동안 나는 어떤 또 변화,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가, 뭐 깨달은 게 있었는가, 느낌이 있었는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회원님이 이름 부르면 안 되나? 불러도 되죠? 네. 태우.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할 만한 거는 이제 문학을 단순히 혼자 읽는 것뿐만 아니라 감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문학을 분석하는 능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선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게 좀 더해지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란. 네. 네. 저는 일단 문학 분석에서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딱 시작할 때 전보다 덜 막막하다라는 걸 느낀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수빈님. 저는 저번 주에 스터디 처음 했을 때는 약간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될지나 질문에 대해서 특히 스터디 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한 주 했다고 이제 문학 분석할 때도 질문할 부분을 좀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약간 자기 혼자 예상 질문 예상 답안처럼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문학 분석을 꼼꼼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우님. 저는 문학을 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약간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자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전보다 저는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가장 좀 크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재현님. 저번 차에는 좀 그 모든 작품을 분석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급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한 작품 한 작품 약간 사유하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삶에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우님 친가요? 네. 저번 주랑 바뀐 방식이 너하고 전체적으로 바뀐 게 내가 원래 해법가지고 시를 분석할 때는 시를 한 번 아니면 두 번 읽고 느끼는 시기여가지고 기억이 정말 안 났었는데 이 분석표 작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번 이상은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기도 많이 읽고 그만큼 더 받아들이기도 깊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더 유용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문화 작품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서 뭔가 이제 막 매일매일 20분씩 끊어서 내 집중력은 왜 이 모양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되게 자괴감을 가졌는데 문학 공부하면서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다 약간 흥미가 있네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그거였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점점 더 이제 궁금해지는 게 더 많다 보니 좀 더 쓰면 좋겠다. 더 분석하면 더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작품. 한 시간이 걸 때도 있고
제가 분석하는 거, 다른 게 하신 거 보는 거 너무 오래 걸려서 제 작품 하니까 한 4시간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너무 이렇게 많아서 뭔가 이렇게 밸런스 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질문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진작진작 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동경님. 제가 그 1개월 작품 분석을 많이 안 했다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전에 선생님들이 겪으셨던 그런 어려움을 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분석을 하는데 시어를 이제 처음에 다 찾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이것도 그냥 해봐야지 이러면서 다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물론 찾으면서 되게 좋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항상 쓰던 용어인데 여기에 이런 뜻도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되게 의미가 이런 뜻을 알면 시를 봤을 때 좀 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쉬워 보이는 단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긴 했는데 그래서 그래 시간 오래 걸려도 뭐 나 나중에 국어 선생님 될 거고 이런 거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다가 제가 시어를 3시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분석을 해가야 스터디를 할 텐데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시어를 했다가 그냥 일단 분석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구절 분석하는 것도 강의를 들었지만 강의를 들을 때도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혼자 생각할 때 들은 거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생각이 안 될 때도 있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뭔가 문학사를 그냥 문학사만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때 필기도 하고 인강을 열심히 듣긴 했지만 잘 기억도 좀 잘 남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시를 보고 그걸 이해하려면 그게 또 필요하다는 거를 더 느끼니까 문학사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배우님. 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그런 게 비슷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혜종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인도 이제 검색해보고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직접 이 시가 발표된 연도 그리고 그 연도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제가 직접 이제 뛰어들어서 감정이입을 좀 하게 되는 경험을 했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저희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스터디원들이랑 카톡으로 질문거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좀 유익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정님. 저는 이번에 그게 작품이 조금 많았는데 이거를 조금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우선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시를 분석하는 경험을 조금 쌓다 보니까 이번에 작품이 조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끈기가 조금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경님. 저는 이번에 2주차 다시 또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어, 모르는 시도 분석을 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시도 한 번 더 그리고 2번 더 돌아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시였기는 하지만 알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처음 이제 시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했었거든요. 시간이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게 쓰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양으로 승부 보기보다는 한 작품을 오랫동안 사유하고 연구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점을 항상 생각을 유념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오래 걸려도 한 작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오히려 속도도 조금 붙더라고요. 이렇게 그 타이핑하고 분석하는 속도도 붙는 것 같아서 점점 더 많은 작품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분석을 하면서 내가 너무 좁게 생각하면 어쩌지?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도 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근데 그 방면 생각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스터디어 분들이랑 같이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사고도 확장되는 것 같고 제가 혼자서 찾지 못한 것도 같이 스터디하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좀 더 안심을 하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를 분석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좀 긍정적으로 제가 뭔가 제 능력치가 올라간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가 요령을 좀 피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작품, 두 작품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좀 다잡으면서 다시 좀 천천히 사유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다잡으면서 시를 분석하게 돼서 전체적인 시간은 저번 주랑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뭐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그거를 말로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그런 거를 연습하는 게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의견들을 또 소중한 경험들을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에 이제 좀 공통을 요약해 보면 좋다. 근데 힘들다. 역시 여전히 막막함이 또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인강을 듣잖아요. 그것에서 이제 기본 바탕적인 베이스를 좀 얻고 함께 이제 스스로 우리가 사회부정주의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나 강의도 듣고 나 스스로도 텍스트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끼리 모여서 뭔가 대화를 나눈다는 거. 거기서 얻어지는 게 물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좀 덜 불안하다. 혹시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아닌 건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지금 많을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들을 때보다 여러분이 다른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또 누구나 거쳐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좀 약간의 불안감.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들 중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생각을 한다는 것. 생각을 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뭐 우리가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왜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긴다는 걸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 거다. 과연 이만큼까지 진짜 뭐 시어 찾는데 3시간씩 뭘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게 맞나 틀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메타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덜 찾아야지. 근데 또 아까도 말씀 또 하셨지만 그럼 내가 너무 요령을 피우는 거 아니야? 이거 메타인지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잠시 또 생각하고 조금 깊이 봐야겠다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떤 때 치고 들어가고 어떤 때 빠져야 될 것이라는 걸 요 경험을 계속 겪어야. 정말 오랫동안 겪어야 이제 이 타이밍에는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타이밍에는 살짝 뭐 스킵해도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 것이다. 반드시 그걸 가지게 될 것이다. 그걸 가지게 만들어 드리려고 다른 길로 안 가도록 그죠? 요걸 하는 거니까 함께 이렇게 오전에서 스터디 하시고 함께 대화 나누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뭐 제품 공부하시면서 그랬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궁금한 점도 또 질문도 하시고 나는 이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깨달았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점도 그런 점들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유롭게 또 진행을 해보죠. 어떤 작품부터 할까요? 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소리 지금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적당할까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저번에 제가 통곡 작품에서 이제 체념에 대해서 뽑았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어가지고 이제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바다와 나비 작품에서요. 네, 바다와 나비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교재로는 121조. 네, 여기서 마지막 연에서 제가 생각한 정서가 이제 교재에는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두려움이란 정서, 그러니까 나비가 바다에 대해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거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 중에 그 마지막 행에 나비의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서슬퍼런 그 나를 보면은 약간 되게 서슬퍼런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초생달을 이제 날이라고 이제 했을 때 나비가 약간 허리에 소름이 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연의 흐름을 봤을 때 맨 처음에 나비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 번째 연에서 나비가 바다에 크게 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년에서 나비는 바다에 대해서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시의 정서에서는 두려움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어떠신가요? 말씀 들으시고 나서 혹시 드시는 생각들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죠. 지금 무탕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년이 두려움처럼 느껴진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근거를 대셨어요. 우리가 항상 뭔가 우리가 그 국교론에서 공부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건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걸 대는 게 근거죠. 우리 시험에서 묻는 서술형의 거의 대다수가 묻는 걸 찾고, 그죠? 또는 밑줄 치어져 있는 부분에 의미를 묻고 왜 그런지에 대해 서술하라가 거의 대다수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들을 다 그렇게 주장과 근거로 좀 뭐라고 하면 되고 일단 주장은 두려움으로 보인다라는 걸 하신 거고 이유는 1년엔 두려움이 없었다가 2년에는 됐다. 됐나비다가 3년에 다시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에 그 표현이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실까요? 우리 제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네. 아, 네, 제가 느끼기에도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회생활로 비교해서 보자면 아무것도 모르던 나비가 처음으로 냉혹한 사회생활을 맞고 약간 두려움도 느끼고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라는 현실의 차가움 때문에 서글픔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정서가 간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움이란 정서가 전혀 말이 안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현실의 냉혹함에 대한 가슴 시림이라는 정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새파란 초생달처럼 날카로운 현실에 치여서 두려웠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각한 현실이 아닌데라고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시리다는 정서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박이님이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정서가 있다. 있고 어찌됐건 마지막 년에 어떤 그런 이런 뭐라고 하셨죠? 두려움도 있고 네, 두려움이 바탕이 되어서 그래서 서글픔의 정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신가요? 대체로 수긍이 되시나요? 그러면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두려움은 중간 과정에 있는 감정이고 결과적으로 이 시인이 화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주된 정서는 서글픔이랑 가슴 시림 안타까움에 더 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일단 이렇게 결과적인 정서는 서글픔이나 안타까움인데 그 중간, 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 중간 정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우탁님하고 또박이님 해주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전체적인 어찌됐건 그 정서는 서글픔이나 안타까움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려움도 드러납니다. 좀 더 확장해서 간단하게 그럼 제가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수업 시간에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년도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그 지난주 한 주 보내면서 여러 가지 했던 일들 말씀해 주셨는데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시인에 대한 이야기. 여기 그 김기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과연 이 시를 지금처럼 이해하는 게 맞다. 시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요 정도로도 충분하다. 근데 조금 확장을 해본다면 요 시기가 김기림 선생이 우리 해설에 나와 있지만 일본 유학을 떠났다가 아마 돌아오고 나서 쓴 시 같아요. 이게 1939년에 쓰였는데 이분이 1908년생이니까 한 30대 전후에 어떤 경험을 하고 그 즈음에 아마 쓰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김기림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까?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오면서 느낀 느낌을 이 시로 표현했다라는 좀 더 약간의 표현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김기림이라는 시인은 우리가 이제 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인이에요. 이면서 사실은 이론가입니다. 작품도 많이 썼지만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 모더니즘 이론을 도입해서 이렇게 구인회를 만드는데 이론가로서 상당히 많이 일조를 한 분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작품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모더니즘에 대한 좀 확장적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더니즘이라는 걸 뭐로 규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네. 우리나라로는 두 가지로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수입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는 유럽 쪽에서 들어왔다. 하나는 미국 쪽에서 들어왔다. 얘네 두 개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럽 쪽에서 들어온 거를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해요. 아방가르드. 전위. 그러니까 전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전위 부대. 맨 앞에. 모든 부대 맨 앞에 전방에 나서서 먼저 탐색하고 뭔가를 이끄는 거. 그거를 이어받아 그런 그 이론이 들어오고 그것을 잘 이어받은 분 중에 대표자가 30년대 이상이다. 오늘 우리가 그 학습할 작품 속에 들어있었죠. 그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초현실주의. 조금 더 문학론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다다이즘이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극악한 부정. 그러니까 초현실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시가 난해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하나의 모더니즘의 주류가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주지, 이성이에요. 이성을 중시해 본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해 본다. 주지고 그 이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미지즘, 이것도 이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영미 문화권이라고 그러죠. 영미권과 유럽권으로 나눈다면 아까 아방가르드는 유럽권, 또 이미지즘 또는 주지주의는 영미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더니즘 시 중에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김기림류의 정주영생의 류의 이런 이미지즘, 주지주의, 감성을 극도로 배제하고 배제했지만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성의 모더니즘의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상과 같은 삼사문학 동인들의 특징인 초현실주의. 근데 이제 김기림 선생님은 어찌됐건 주지주의나 이미지즘 쪽에 조금 더 그쪽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시를 썼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어찌됐건 모더니즘은 이전 시대의 사실주의. 이거는 서양적 사조입니다. 우리나라 사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것들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구는 사실주의 이후에 모더니즘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너무 길어지네요. 근데 요거 하나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 30년대라는 시대는 언제냐? 30년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14년에 일어나잖아요. 17년에 끝납니다. 그때 이제 유럽이 1차 세계대전의 주 전장지였어요. 사실주의라고 하는 그 과학, 이성, 문명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던 사실주의가 전쟁,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의 어떤 초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모더니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기림 선생이 우리나라의 모더니즘을 수입할 때 이런 모더니즘적 인식으로 문학을 하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작품을 쓰고 작품 활동을 하고 이론 활동을 하면 할수록 목이 마른 거야. 뭔가 다 해결되지 않는 자기가 주 무기로 삼았던 이론으로 삼았던 모더니즘으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자꾸 목이 타오르고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영어 공부를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문과로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 뭔가 제대로 진짜 그쪽에 직접 가서 내가 간접적으로 수입된 모더니즘을 가지고 이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영미 문학을 공부를 한다면 내가 작품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뛰어드는 걸로 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무섭지 않죠. 왜? 내가 가진 이 이론만 가지고 내가 유학만 갔다 오면 나는 엄청나게 위대한 문학가가 이게 다 작가들의 꿈이에요, 사실. 위대한 작품을 쓰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었던 거지. 그죠? 근데 실제로 맞닥뜨려 보니까 이론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 우리가 시이론을 잘 외우면 잘 알면 시를 잘 쓰거나 잘 이해가 되는가가 좀 약간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느낀 거예요. 일단은 이제 생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돌아와서의 이 시리다 서글프다 이 안타깝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꿈꾸어서 달려간 마치 저 푸른 뭐가 이상이 무슨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던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런 시 이론을 내가 섭렵하고 그거에 대가가 된다고 해서 위대한 문학을 만들 수 없구나라고 하는 느낌. 이렇게 본다면 딱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몰랐다. 어떤 건지 몰랐다. 그러나 이론을 공부하고 와서도 나는 제대로 된 작품을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밑바탕. 거기서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서글픔으로 나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측면은 이제는 반영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반영론적으로 보면 바로 이 바다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또 이 당시 젊은이들의 꿈, 근대 문명.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해석할 때 근대 문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즉 반영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낙후된 시대를 살고 있었고 일제 시대를 살고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그저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서구 근대 문명, 과학이 발달된 기술 문명. 이것을 미래로 이제 삼은 거죠. 그런데
실체를 알고 봤더니 실체를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냉혹성. 왜냐하면 여러분 근대 문명이라는 건 어떤 주의를 안고 있다? 일단은 자본주의를 안고 있어요. 돈, 물질. 그러니까 겉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처럼 보였다. 왜? 우리가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 물질, 문명 또는 자본주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냉혹성을 느끼고 난 후에 좌절감을 표현한 시도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두려움도 있고 결과적인 베이스는 서글픔과 안타까움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시 자체로 잘 읽어내셨고요. 또 거기에 표현론적인 거 또는 이렇게 반영론적인 거를 엮으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이런 표현론적이거나 반영론적인 거는 문제 내고 싶으면 반드시 보기를 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하게 오랑캐 요새 소형 분석하면서 그 교재를 참고해서 분석했었는데 화자의 의도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객관적인 태도로 오랑캐꽃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져다가 지나다가 오랑캐꽃의 슬픔을 강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랑캐꽃의 화자의 공감과 감정이 드러나는데 그게 나중에는 슬픔을 어떤 일종의 정화로 승화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교재에. 근데 이 일종의 정화로 승화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그 부분을 시에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저희가 아까 스타드에 논의해봤을 때도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우리 해설에 나타난 네. 부분을 그거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교재는 184쪽입니다. 오랑캐꽃.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표현의 화자의 의도의 마지막 부분. 슬픔을 일종의 정화로 승화시키고 있어. 네. 184쪽 맨 마지막 문단인가요? 186. 아, 이쪽이요. 2쪽. 화자의 의도의 마지막. 아, 의도. 네. 네네. 182쪽입니다. 표현의 화자의 의도. 객관적인 태도에서 오랑캐꽃의 슬픔을 강조하는 데까지 이르다가 결국 오랑캐꽃의 심정에 공감하며 그의 울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므로써 슬픔을 일종의 정화로. 이 말이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렵네요. 풀어보죠, 뭐. 핵심은 시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맨 첫 연부터 오랑캐꽃은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약간은 객관적인 어떤 진술처럼 보이는. 사실은 이 오랑캐꽃의 본명이 있죠. 혹시 본명 아실까요? 네, 제비꽃. 제비꽃이라고 불리면 되는데 이 꽃은 대대로 오랑캐꽃이라고 또 불려왔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화자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뭐 방조라는 말을 써서 이게 좀 너무 센 말이라 그 말은 이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화자가 제비꽃을 바라보는 인식이 방조라는 말이 뭐 좀 너무 센 말이지만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저 꽃은 오랑캐꽃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여긴 거다라는 시기였다가 우리가 이제 읽어보다 보면 이제 거의 끝년으로 점점 그 사연이 나오면서 끝년으로 가면 마지막 년에 이제 사실 다 들어있죠. 내가 이제는 이제 감정이 실린 거죠. 그전에는 객관적인 표현이었다가 점점 내가 너를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햇빛이라는 건 여기서는 아마 상징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여요. 아마 너가 겪었던 아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게라고 하고 마음껏 울어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러면 그 속에는 오랑캐꽃이 가졌던 어떤 마음일까요? 울고 싶었던 핵심은 억울함이겠죠. 오랑캐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오랑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억울하게 붙여진 명명. 이게 사실 핵심일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겠니? 그건 나 예전에 몰랐단다. 요런 의도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는데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너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너는 오랑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보듬어 줄게. 내 앞에서 실컷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인데 좀 말을 어렵게 써서 강조하는 데까지 이뤘다라는 건 너무 객관적으로 바라보다가 점점 그 오랑캐꽃의 심정에 그렇게 공감하는 그 표현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 다음엔 더 쉽게 있었을까요? 네네. 그것도 어려운데 네네. 슬픔을 네. 영어로 승화시킨다고 하는 네네. 그러니까 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대상인 제비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용학 선생의 삼독으로 이 시대 40년대 아직 해방 전이죠. 30년대 말 40년대. 이용학 선생이 관심을 가졌던 건 제가 이제 지도를 여러 번 뭐 좀 그려드리긴 했는데 이쪽이죠. 함경도. 요 지역 출신이세요. 근데 이 지역이 여기가 중국 땅하고 여기가 러시아하고 여기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이민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도 이제 북쪽으로 옮겨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역이 지역이다만큼 이제 이쪽 있던 지역 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기도 하고 중국 쪽으로 가기도 하고 러시아 쪽으로 옮겨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유이민들 본인의 부모님도 러시아에 가서 그런 밀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물건 같은 것들을 몰래 팔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팔아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들 극도로 가난했었고 본인도 많은 유인민들이 북쪽으로 이주해가는 장면들을 목격했고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슬픔을 승화한다는 건 단순히 제비꽃, 오랑캐꽃이 하나의 꽃이 아니라 바로 유이민들에 대한 아픈 기억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화자가 오랑캐꽃이라는 대상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오랑캐꽃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그래서 떠도는 억울하게 쫓겨나야만 했던 그런 민중들도 상징하고 사실은 본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아픔이 있고 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한도 승화하고 또 이거를 어떤 독자들이 또 목적이 있을 테니까 이런 우리 유이민들의 아픔이 정화되었기를 그 한이 좀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됐을까요? 네. 네, 또 어떤 질문 있으면 하다가 아하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좋아요.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뭐 그러니까 비교해 봤는데 와 뭐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 못했던 건데 내가 분석을 하고 나서 어떤 구절이든 어떤 뭐 시든 뭐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좋고 질문도 좋고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거리의 네. 수리에서 약간 스터디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잘 이해는 안 풀린 부분이 있어서요. 한 5년? 또 이거 봐라 어서 이 산에도 네 커다란 오빠를 남은 것이라고는 때 묻은 넥타이 하나뿐이 아니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때 묻은 넥타이라는 거는 이 뒤에 이해와 감상보다는
이 오빠라는 사람이 그 부식인 계층이어서 나한테 남은 건 이 떼묻은 넥타이 하나뿐이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례도 네 커다란 오빠를 점점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해석이 안 돼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92쪽 네거리의 순위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연쯤 되겠죠? 그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중 남은 것이라고는 때 묻은 넥타이 하나뿐이 아니냐. 자, 때 묻은 넥타이를 보면 뭔가 지식인이 아닐까는 이제 유추가 된다. 근데 그 위에, 그 위쪽에 이 산에도 네 커다란 오빠라고 말줄임표가 돼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다면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위에서부터 일단 또 내려와 봐야 되겠죠? 윗행. 순이야 루이야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의 여인아. 요 얘기는 자기 누이한테 하는 얘기죠. 그죠?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의 너는 애인이다. 내 동생아. 그 다음에 생각해봐. 오늘은 내 귀중한 청년이 용감한 사내, 바로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이면서 또 귀중한 청년. 동일한 인물이죠. 사내가 젊은 날을 부지런할 일에 보내던 그 여윈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밖에 있었다는 거겠죠.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한다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감한 사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당시를 그러니까 이마 선생이 이 당시 이 작품을 쓸 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카프의 이론가면서 선두주자였죠. 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근로하는 노동자 청년. 근데 용감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용감한 어떤 일을 하다가 아마도 벽돌, 지금은 굳은 벽돌 달려 올린다는 건 설명드렸지만 아마 감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을까? 우리 유추할 수 있죠? 노동운동이겠죠. 거기까지 이해했고. 또 이거 봐라 어서 이 사내라는 이 사내가 바로 아까 그 용감한 청년이겠죠. 근로하던 청년, 용감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들어간 청년. 이 사내도 내 커다란 오빠니까 이건 자신이겠죠. 화자 자신. 그리고 이제 말줄임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면 그냥 한번 유추? 거기다 또 자기 자신을 커다란 오빠라고 또 말하고 있네요. 서장은.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칭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이거는. 그 사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나를 아마 커다란 분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고 점점점이니까 뭐 어떤 걸까요? 네네. 네네. 딱 떠올랐는데 네네. 지금 약간 때 묻은 넥타이 하나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식인 계급에 있고 뭔가 좀 이런 노동자들과 달리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인데 이 청년이 그래서 그렇게 커다랗게 생각했던 존재인데 결국 이 오빠라는 사람도 뭔가 변화하기 어려운 그냥 넥타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맨 마지막 연으로 가보면 뭘 같이 하자고 하고 있죠. 번개처럼 손을 잡고 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죠. 그 골목이라는 건 어디겠습니까? 노동의 현장이겠죠. 내 사내를 위해서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을 위해서 이것이 너와 나의 행복한 결국 화자인 나 자신도 그러니까 노동자는 아닌 것 같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1920년대에 카프문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또 뭘까? 이걸 통해서 조금 확장해 본다면 카프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문인들의 모임이죠. 쉽게 말하면 지식인들이에요. 이마도 일본 유학생이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사회주의 문학 또는 계급 문학, 이런 노동자 문화, 무산자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시작이. 밑으로부터의,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었어요. 그죠? 농노, 노예, 러시아 혁명, 이 17년도에 1917년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산화, 사회주의로 변하죠. 근데 그건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산자들의 혁명.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누가 수입을 하냐면 지식인들이 수입을 하죠. 근데 수입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1921년에 우리나라가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제 이 계급주의 문학이 아니라 사회주의죠. 주의. 아예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와요. 그거를 받아들였던 문인들이 이제 카프문인들이죠. 그럼 이들이 지식인들이었고 이들이 그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문학을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뭐였을까? 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어요. 계몽주의라고 부르진 않는데 계몽주의는 1910년대니까 이분들도 계몽의식이 있어요. 무산자 이런 노동자 계층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착취받고 있는지. 그게 문학을 했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커다랗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러니까 이 근로하는 청년 자체가 노동자 자체가 스스로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게 이들의 목적이야. 근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었을 때고 그걸 주도하던 분들이 바로 이런 지식인 계층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야학 같은 거 하면서 공부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일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일제가 부르주아의 핵심이니까 모든 권력과 자본과 핵심을 다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고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무엇을 했던가 그러니까 화자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점이라는 이 표현 아까 우리 방금 잘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유추지만 내가 더 무엇인가를 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이제 할 거다라는 거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뭐 마음일 수도 있고 마지막 년을 본다면 더 분명해졌다.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지식인으로서의 따로 떨어진 자리보다는 함께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보면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이 노동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간 거죠. 아마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 이렇게 내 동료 하나가 내 누이 동생의 가장 절친이었던 남친이었던 친구이면서 나에겐 동지였던 친구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말이야. 그 한 친구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맞죠? 여러 친구들이 붙잡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또 나의 역할은 뭐냐? 더 절절한 그런 노동의 현실, 이런 부정당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깨트리기 위한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점점점이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오빠라는 화자는 사내가 노동운동을 하고 잡혀 들어가는 걸 보고 나도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화자도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행동하지 않다가 친구가 잡혀 들어가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뀐 케이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는 잡혀 들어가고 우리가 뭐 이게 좀 더 과격하게 뭐 행동을 보이면 또 눈앞에 보이면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실제로 막 뭐 어떤 노동의 현장에서 뭐 쟁의를 하고 특히 이제 노동자분들이 당시에 노동쟁의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거기에 앞장섰는지 안 섰는지는 이 시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지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런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은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뭐 자신은 빠져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잡혀 들어간 것을 계기로 내가 뛰어 들어가야겠다 측면보다는 함께하던 동지가 잡혀 들어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 그러니까 잡혀 들어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잡혀 들어갔다. 그러니까 감옥, 뭐, 벽돌에다가 글씨 쓰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웃긴 그림 그리고 막 동물 그림 그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일제 치하에서 감옥에 잡혀 들어간다는 거. 거기다가 어떤 과격한 행동으로 잡혀 들어간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손톱부터 뽑을까? 하나씩. 자, 오늘은 이를 뽑자. 앞니야. 이렇게 그런 거 상상하면 정말 극도의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와해됩니다. 두려움으로 와해가 돼요. 그 잡혀 들어간 사람 왜 그렇게 하냐면 잡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두려워요. 잡혀 들어가면 막 지질 수도 있고 막 손톱을 뽑을 수도 있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화자는 누이에게 지금 너가 잡혀 들어간 남자친구만을 위해서 눈물만을 흘린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전히 다시 그러니까 내거리라는 말은 뭐냐면 방황하고 있는 순이죠. 근데 그건 순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그런 조직들이 다 두려워하고 갈 길을 잃고 도망치려고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다잡기 위한 그런 노래로 좀 이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하시고 있으면 교수님, 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 네거리의 순위에서 사용된 어조를 쓸 때 감상적 어조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프라는 단체는 그 낭만주의 이시가 뭐 이거 아니다 하면서 나온 어떤 그런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상적 어조는 또 낭만주의에서 사용하던 어조였잖아요. 근데 이 이마라는 작가의 시에 감상적 어조가 나왔다는 거는 가능한 일인지 좀 그게 좀 왜냐면 저는 해석할 그 어조를 칸에 채워 넣을 때 그냥 뭐 감탄적 어조 요 정도 문어법 요 정도만 했었는데 감상적 어조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제 문학사를 좀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지금 작업을 저는 이제 좀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 네거리의 순위를 이제 감상적 어조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카프 문학 이 좀 더 철저한 현실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아까 그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시도 봤죠. 그러면 김기림 시인은 아까 영미문화권의 이미지즘, 주지주의.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시각적인, 감각적인 어떤 부분. 그거는 주지라는 말은 이성이니까 감성을 배제한 형태의 시를 정말 잘 썼던 최고의 모델 이론가면서 작가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바다와 나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죠. 뭔가 막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이 막 드러나죠. 그래서 이거를 자신은 한국적 이런 모더니즘 또는 한국적 리얼리즘 우리 카프 문학도 그러니까 주장은 현실적, 계급적, 도식적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도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감상은 배제하고 그죠? 딱 우리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그죠? 부르주아를 혁파하자.
거기에 어떤 우리 감정적인 거, 슬픔이라든가 이런 어조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많아요. 카프 문인들 중에서도. 또 그분들이 또 초창기에 이걸 주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서 공부했지만 그게 내용 형식 논쟁이었어요. 처음 카프의 이런 비평의 논쟁이 내용이 우선이냐 형식이 우선이냐. 근데 박영희 선생 같은 경우 다 카프 문인들이었습니다. 초기에. 내용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어떤 감정도 필요 없어. 오로지 계급적인 어떤 승리. 가난한 이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부르주아를 죽이고 심지어 살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계급을 성취할 것이다. 근데 또 김기진 선생 같은 경우는 형식도 중요하다. 문학이라는 건 뭐가 대들보도 있고 뭔가 기둥도 있고 뭐가 요소 예를 들면 시의 요소들. 그래서 둘이 이제 논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말씀하신 카프 문학이라는 것이 계급적이고 도식적인 부분을 강조한 측면도 꽤 있고 그 내부 안에서도 다양한 흐름들이 있더라. 그중에 이제 이마 선생은 당연히 이분도 프롤레타리아 승리, 무산자의 승리를 영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논쟁들이 뒤에 또 나오기도 해요. 대중화 논쟁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끌어야 돼. 우리가 카프 문인들 우리가 이끌어야 돼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대중을 외면하고 우리는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내 위주로 너네들은 내 글을 읽고 시나 소설 읽고 따라와. 가 옳다고 주장했던 분도 카프 내부에 있었고 그렇지 않다. 그분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감정을 섞어서 시를 써야만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프리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김기진 선생이 이 이마 선생의 시를 이 두 편을 봤죠. 표를 놓고 엄청 칭찬을 한 거예요. 단편 서사시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김기진 선생이 내용 형식 논쟁에서 형식이 중요하다고 말한 거야. 시라는 형식. 시라면 그 속에 시는 서정이니까 이런 감정도 드러나야 하고 그래야 대중적인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딱 나와버리니까 엄청난 찬사를 좀 보냈던 거죠. 이렇게 조금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이렇게 보시죠. 우리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 잠시 쉬었다가